러시아 심장부 모스크바에서 초대형 방송 사고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87년간 철저히 봉인되었던 국방부 1급 기밀 다큐멘터리가 돌연 송출된 것입니다. 크렘린궁은 다급히 방송을 끊었지만 이미 러시아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치로부터 모스크바를 지켜낸 건 이름조차 지워진 고려인들이었다. 이 한 줄의 내레이션에 한밤중 붉은 광장에는 시민 수천 명이 참전 용사의 군번줄과 태극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87년 전 가축용 화물열차에 실려 영하 40도 얼음 땅에 버려진 이들이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 영웅들에게 돌아온 건 훈장이 아닌 처절한 암살과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수뇌부가 내린 명령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공로가 세상에 알려지면 북한 김일성의 가짜 항일투쟁이 들통난다. 생존자를 모두 지우고 기록을 불태워라. 가축용 화물열차 한 칸에 실려갔던 버림받은 민족이 38조 원의 동맹으로 부활하기까지 87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했던 그 피 묻은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나탈리아 코르사코바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탐사보도 PD죠. 15년 넘게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심장이 주먹으로 쥐어짜이는 듯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국방부 지하 문서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지하 3층 서고, 기밀해제 도장이 찍힌 낡은 종이, 상자 수백 개가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기록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프로젝트를 맡은 참이었죠. 먼지를 뒤집어쓰며 서류를 넘기던 손이 어느 순간 딱 멈췄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이름 하나, 황동구. 민족란에는 고려인이라는 세 글자가 찍혀 있었고, 부대 배치 기록에는 대전차 포병 제사중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스토프 해방전, 폴란드 전선까지 전투 참가 기록이 무려 23건이나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병사의 기록이 공식 참전용사 명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투에 참가한 기록은 있는데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공식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역사에서 통째로 삭제해버린 것처럼 저는 그 순간 뼛속까지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87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된 거대한 비밀의 꼬리가 제 손끝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서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87년 전, 극동 러시아의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가을, 연해주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면 구릉지 사이로 드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인들이 모여 일군 신안촌, 반달 모양으로 휘어진 시냇물 둘레로 낮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누렇게 고개를 숙인 벼가 끝없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황병택은 그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벼이삭 하나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쥐어보고 있었습니다. 알이 꽉 차서 묵직했죠. 올해는 풍년이었습니다. 병택은 40이 넘은 사내였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만주를 떠돌다가 결국 연해주까지 흘러들어온 독립운동가 출신의 농부였죠. 총 대신 삽을 들었고 전단지 대신 벼 종자를 뿌렸습니다. 이 척박한 시베리아 땅에 논농사를 도입한 것은 병택을 비롯한 고려인 농부들의 기적 같은 업적이었습니다. 카자흐인도, 우즈베크인도, 심지어 러시아인 농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내저었던 벼농사를 이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정말 잘 됐네요. 아들 동국이 논둑 위에서 아버지에게 물통을 건네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11살, 갈색 피부에 뼈대가 굵은 소년이었죠. 병택은 아들의 머리를 거칠게 한번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수학이다. 올해 거두면 마을 전체가 겨울을 넉넉히 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마을 어귀의 작은 공회당에서는 수학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고려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판에 핀 가을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오래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멍석 위에서 뒹굴며 까르르 웃었고 늙은 어머니들은 솥에 떡을 쪘습니다.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에워싸듯 군용 트럭 수십 대의 엔진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사방에서 환하게 켜진 서치라이트의 날카로운 빗줄기가
초가집 지붕과 논둑 위를 무참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트럭에서 쏟아져 내린 소련 보안부대. 군인들은 일제히 총검을 장착한 소총을 겨누고 집집마다 문을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집 밖으로 나와. 짐은 한 사람당 보따리 하나만 허용한다. 30분 내로 집결하라. 잠결에 뛰쳐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번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오는 노인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스탈린 동지의 명령이다. 일본 간첩의 소지가 있는 고려인 전원을 이주시킨다. 일본 간첩. 병택의 핏줄이 거꾸로 솟았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과 싸우기 위해 만주 벌판을 맨발로 누비며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본의 간첩이라니.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보다 더 먼저 찾아온 것은 뼈를 깎는 허탈감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몰린 고려인들은 그대로 행군 대열에 편성되어 언덕 넘어가니 기차역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로소 보인 풍경. 기차역에는 이미 수백 량에 달하는 기나긴 열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객차가 아니었습니다. 소와 돼지를 실어 나르던 가축용 화물칸이었습니다. 철문 안쪽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가축의 분뇨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나무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칸에 60에서 80명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환기구라고는 벽 위쪽에 뚫린 주먹만 한 구멍 2개뿐이었습니다. 병택은 열차에 오르기 직전 갑자기 대열에서 이탈하여 논 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군인이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지만 병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무릎을 꿇고 어제만 해도 풍년의 기쁨으로 어루만졌던 벼이삭을 2주먹 가득 움켜쥐었습니다. 뿌리째 뽑힌 벼이삭, 흙이 묻은 거친 손. 그것이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등짝을 얻어맞으며 끌려온 병택은 피투성이 등을 한 채 화물칸에 던져지듯 실렸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흙이 묻은 벼이삭 한 줌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11살 소년 동국은 아버지의 피 묻은 등을 와들와들 떨리는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이가 맞물리는 소리가 어둡고 비좁은 화물칸 안에서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육중한 철문이 쿵 닫히고 외부에서 빗장이 걸리는 둔탁한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17만 명을 실은 죽음의 열차가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500km, 40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옥이 열렸습니다. 한 칸에 60에서 80명. 앉을 공간도 부족해서 무릎을 세우고 서로의 몸에 기대어 쪼그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가운데 노인 양동이 하나가 80명의 유일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양동이는 넘쳐 흘렀고 화물칸 바닥은 오물과 지푸라기가 뒤엉킨 질퍽한 늪으로 변했습니다. 환기구라고는 벽 위쪽에 주먹만한 구멍 2개, 80명이 내뿜는 입김과 채취, 오물의 악취가 뒤섞여 숨을 들이쉬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구석에서 숨을 헐떡이며 축 늘어졌고 노인들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열차가 간이역에 멈출 때마다 군인들이 화물칸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것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녹슨 철제 물통 하나가 칸 입구에 놓이면 끝이었습니다. 80명이 나눠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동국은 아버지 병택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짝에는 소총 개머리판에 맞은 자리가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셔츠에 밴 핏자국이 마르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택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벼이삭을 감싸 안은 두 손만이 가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동국의 바로 옆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잦아들다가 가늘어지다가 실처럼 얇아지다가 끝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울음소리보다 배는 더 무서웠습니다. 얇은 나무벽 너머로 어머니의 통곡이 화물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병택이 아들의 귀를 자신의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동국은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열차가 시베리아 내륙으로 들어서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고 밤이면 바닥의 습기가 서리로 변해 나무 판자 위에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담요도 외투도 없이 서로의 체온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끌어안고 엉겨붙어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석에 있는 노인과 아이들은 새벽녘이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오물, 부족한 식수, 이질과 발진 티푸스가 칸에서 칸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속출했지만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환자의 이마를 식히고 찢어진 옷자락으로 이질에 탈수된 아이들의 입술을 적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차가 간이역에 멈출 때마다 반복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밤사이 숨진 시신들이 들 것도 없이 맨손으로 들려 나가 선로 옆 풀밭에 뉘었습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역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묻히는지도 모른 채 가족의 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열차가 멈출 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늘어갔습니다. 병택은 시신이 내려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아들 동국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15째 날 무렵 동국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열차가 잠시 멈춘 간이역에서 화물칸 문이 열렸을 때 맞은편 선로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열차의 문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내려온 사람들. 동국은 눈을 비볐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신안촌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고려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등이 굽은 백발의 노인 하나가 힘겹게 내려섰습니다. 동국의 아버지 병택이 그 노인을 알아보는 순간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고 만주 벌판을 누빈 독립운동의 전설. 고려인이라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병택. 자신도 젊은 시절 그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기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영웅이 지금 남루한 옷차림의 등이 꺾이도록 구부린 채 가축용 화물칸에서 짐짝처럼 내려서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군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전설의 장군도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스탈린의 명령서 한 줄 앞에서는 똑같은 이주 대상 고려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조차 짐승 취급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11살 소년의 가슴에 대모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병택은 멀리서 홍범도 장군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철문이 다시 닫혔고 열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날, 30날, 시간의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며칠이 지났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벽 틈새로 스며드는 빗줄기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겨우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악취도 어느 순간부터는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다만 간이역에서 철문이 열릴 때마다 줄어드는 사람 수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동국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40일간의 여정에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공식 기록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로 옆 이름 모를 풀밭에 미인 작은 시신들의 수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40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열차가 마지막으로 멈추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바깥에서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동국은 본능적으로 눈을 가렸다가 천천히 손을 내리고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없이, 정말 끝없이 펼쳐진 백색의 허허벌판. 나무 한 그루 없고 건물 한 채 없고 도로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무의 땅. 칼바람이 평원을 가로질러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들이쉬는 공기가 폐를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중앙아시아의 황무지. 이곳이 17만 명이 내던져진 땅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이 땅의 말도 모르고 세상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물칸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선 병택은 눈보라 속에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40일 동안 체온으로 품어온 벼 이삭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바람에 겨가 날렸지만 알맹이는 아직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벼 이삭을 내려다보는 눈빛을 동국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한가운데에서 씨앗을 바라보는 농부의 눈. 이 얼어붙은 땅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영하 40도의 첫 번째 겨울을 맨몸으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집도, 우물도, 울타리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황무지 한가운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련 당국이 해준 것이라고는 산 몇 자루와 곡괭이 한 더미를 내던져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알아서 살아라. 사람들은 맨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얼어붙은 지면이 삼날을 튕겨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치는 추위 앞에서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남자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얼어붙은 흙을 곡괭이로 깨뜨렸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깨진 흙덩이를 양손으로 퍼냈습니다. 그렇게 파고 또 파서 겨우 사람이 웅크려 들어갈 만한 토굴을 하나씩 만들어냈습니다. 병택의 가족도 그 토굴 속에서 첫 겨울을 났습니다. 천장에서 녹은 흙물이 뚝뚝 떨어졌고 벽은 손을 대면 손가락이 달라붙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식량이라고는 소련 당국이 배급하는 검은 빵 한 덩어리가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때울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카자흐 원주민들은 낯선 동양인들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도 서툴렀는데 카자흐어는 아예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원주민 목동들이 고려인 토굴 근처를 지나가다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쫓겨온 사람들이 자기네 목초지를 빼앗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 지독한 겨울 동안 병택은 매일 밤 토굴 구석에 쪼그려 앉아 품속의 벼 이삭을 꺼내보았습니다. 흙이 묻은 채 마른 이삭, 씨알은 쪼글쪼글 줄어들었지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아직 단단한 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 우리도 살아있는 거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 얼어붙은 땅에서 벼가 된다고 생각해요? 연해주도 춥다고 다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보다 더한 땅이에요. 병택은 대답 대신 벼 이삭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국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자 눈이 녹고 땅이 물러졌습니다. 병택은 토굴 앞에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검은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벼 이삭을 꺼내 알맹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흙 속에 묻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이불 속에 눕히듯 조심스럽게. 카자흐 원주민들이 울타리 너머로 구경하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 땅에서 벼라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유목민들이 말을 달리던 건조한 스텝, 초원에서 물을 잔뜩 먹여야 하는 벼를 키우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연해주에서 불가능을 한번 뒤집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병택을 비롯한 고려인 농부들은 시르다리아 강에서 물기를 끌어오기 위해 관계 수로를 팠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를 삽과 곡괭이만으로 수백 명이 릴레이를 하듯 파고 또 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마침내 수로에 물이 흘러들기 시작하고 작은 논에 물이 차올랐을 때 사람들은 뭉클한 심정으로 수면 위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벼가 싹을 틔웠습니다. 카자흐 원주민들이 울타리를 넘어와 싹이 올라오는 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계가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존중으로. 고려인들은 황무지를 옥토로 일궈냈습니다. 사탕무도 심었고 목화도 재배했습니다. 토굴 위에 흙벽돌 집을 올렸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조선어로 신문을 찍어냈고 연극단을 만들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민족이 맨손으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1살이었던 동국은 어느덧 17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논에서 벼를 거두고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건장한 사내로 자랐습니다. 가슴팍이 넓어지고 팔뚝에 힘줄이 돋아 또래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불길이 이 황무지의 평화마저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짐승처럼 내쫓은 바로 그 나라가 나치 독일의 기갑부대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동국은 마을 공회당에 걸린 전원 게시판 앞에 서서 아버지가 연해주에서 끌려올 때와 같은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매일 더 참혹해졌습니다. 나치 독일의 전차 부대가 소련 서부를 초토화시키며 맹렬한 속도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위태로웠고 레닌그라드는 포위되어 굶주림에 시민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소련 병사들이 전사했고 전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은 다급하게 전 국민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징집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민족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을 쥐어주기엔 위험한 존재, 간첩의 소지가 있는 2등 국민, 나라가 멸망의 문턱에 서 있는데도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지킬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동국은 매일 저녁 마을 공회당 앞에 걸린 전원 게시판을 읽었습니다. 카자흐 청년들이 하나둘 징집되어 떠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함께 수로를 팠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며 씨름을 했던 녀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국은 저녁상을 물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입대하겠습니다. 병택의 수저가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찰랑 하는 소리가 비좁은 흙벽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노동 징집이 아닌 전투 병과로 자원 입대하겠습니다. 대전차 포병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병택의 얼굴이 일순간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쳤느냐? 병택은 밥상을 거칠게 밀어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지며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지 벌써 잊었느냐? 너희 어미가 화물칸에서 피를 쏟으며 동생을 잃은 걸 잊었느냐? 스탈린이 우리를 가축 취급해서 6,500km를 끌고 왔는데 네가 왜 그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겠다는 거냐? 병택의 목소리는 비좁은 방을 뚫고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동국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택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나치가 여기까지 밀고 오면 아버지가 일군 논도, 어머니가 지은 집도, 마을 학교도 전부 불탈 겁니다. 아버지가 연해주에서 가져온 벼이삭이 뿌리 내린 이 땅이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스탈린이 우리를 버린 것은 스탈린의 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병택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살의 화물칸 안에서 이를 악물던 그 소년이 어느새 자신보다 한 뼘이나 더 큰 사내가 되어 아버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병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 선반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연해주에서 가져온 벼이삭에 마지막 한 줌이 마른 천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병택은 그 중에서 가장 알이 단단한 이삭 2줄기를 골라 아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것을. 그날 밤 동국의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를 죽이며 남은 쌀을 모아 주먹밥을 빚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식량에서 한 줌, 또 한 줌을 덜어내 단단하게 쥐어 만든 주먹밥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끗한 헝겊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자기 안쪽, 주먹밥 사이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넨 마른 벼이삭이었습니다. 새벽, 동국은 배낭을 메고 흙벽돌집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 끝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병택은 마당에 서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동국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마을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새벽 하늘은 쓸쓸할 정도로 맑고 넓었습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내쫓은 나라를 위해 총을 들러가는 남자. 세상 어디에도 이런 미련한 놈은 없을 거라고 동국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낭 안에는 어머니의 주먹밥이 들어있었고 주먹밥 사이에는 아버지의 벼이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대전차 포병 훈련소의 문을 밀고 들어간 동국을 맞이한 것은 교관의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고려인, 징집 대상도 아닌 네가 여기 왜 왔어? 동국은 묵묵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원입대 신청서. 교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동국의 얼굴을 위아래로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전차포는 가장 먼저 죽는 자리야. 적 전차가 코앞까지 들어와야 발사할 수 있거든. 생존율이 가장 낮은 보직이라 지원자가 없어서 문제였지. 네가 죽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동국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차포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처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그의 손바닥에는 아직 주먹밥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선은 상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참혹했습니다. 대전차 포병 제4중대에 배속된 동국이 처음으로 투입된 곳은 로스토프 일대의 해방 작전이었습니다. 남부 러시아의 드넓은 평원 위로 나치 독일의 기갑부대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전차가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지평선 위로 시커먼 점이 되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철의 괴물로 커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전차포의 유효 사거리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적 전차가 충분히 가까이 교관의 말대로 코앞까지 들어와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적의 기관총 사거리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교전 때 동국의 바로 옆에 있던 포수가 전차의 기관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피가 동국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포수의 자리에 즉시 자신이 들어가 장전하고 조준하고 발사했습니다. 쾅! 귀가 먹먹해지는 반동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고 적 전차의 장갑판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관통! 전차가 내부에서 폭발하며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 대 뒤에 두 대가, 두 대 뒤에 10대가 밀려들었습니다. 대전차포 진지의 평균 생존 시간이 15분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포를 쏘고, 진지를 옮기고, 다시 쏘고, 이 과정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밤이 오면 참호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귓전을 스치는 포탄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전선의 겨울은 카자흐스탄의 겨울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추위 자체는 비슷했지만 여기에는 토굴도 흙벽돌 집도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참호가 유일한 보금자리였고 눈 덮인 평원이 유일한 전장이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까맣게 죽어가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포신에 맨손이 닿으면 살가죽이 찢겨나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밤에 동국을 버티게 해준 것은 배낭 깊숙이 넣어둔 어머니의 주먹밥이었습니다. 주먹밥은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를 갈아야 겨우 한 입 깨물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딱딱한 쌀알을 혀 위에 올려 천천히 녹여 먹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그 희미한 쌀밥의 단맛은 단순한 열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500km 넘어 카자흐스탄의 흙벽돌 부엌에서 울지 않으려고 앞치마를 움켜쥐던 어머니의 손끝이었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아들을 보내던 아버지의 묵직한 어깨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고국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짐승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돌려보내주는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로스토프가 해방되었습니다. 부대는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하고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졌고 동국의 포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4병이 셋이 되고 셋이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어느 마을 외곽에서 동국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수용소. 그 안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사람들. 삭발된 머리, 줄무늬 수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국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수용소 정문 옆에 멈춰 서 있는 화물열차였습니다.
가축용 화물칸, 주먹만 한 환기구, 외부에서 걸린 빗장, 동국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총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자신이 6년 전에 탔던 그 열차와 똑같은 열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대륙, 다른 독재자. 하지만 똑같은 짓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축칸에 실어서 죽음으로 보내는 짓. 그것은 한 명의 광인만의 범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반복하는 원죄였습니다. 동국은 화물칸의 차가운 철판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금속의 싸늘함이 6년 전 새벽, 신안촌 간이역에서 자신의 등 뒤에서 쿵 다쳤던 그 철문의 감촉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동국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마른 벼이삭 한 줄기. 6년 전 아버지가 연해주 논에서 움켜쥐고 카자흐스탄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마지막 한 줌에서 두 줄기를 아들 손에 쥐어준 그 벼. 동국은 화물열차 옆 수용소 울타리 밑 흙 위에 벼이삭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땅에도 무언가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짐승의 열차가 멈추고 사람의 씨앗이 심어져야 한다고 전쟁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소련군의 붉은 깃발이 동유럽 곳곳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종전의 소식이 전해진 날, 동국의 중대에서 살아남은 병사는 원래 인원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전투 공적으로 수여된 무공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로스토프에서 나치 전차 3대를 단독으로 격파한 공적, 폴란드 전선에서 부상당한 전후 2명을 포화 속에 업고 후퇴한 공적, 대전차 포병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무공훈장이었습니다. 조국이 자신을 어떻게 대접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훈장도, 연금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자흐스탄의 흑벽돌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논에서 별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귀양 열차에 올라탄 동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베리아의 끝없는 벌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년 전 자신을 이곳으로 실어 날랐던 것과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문이 안에서 잠기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있었고 바깥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기차가 크즈로르다 역에 다가올 때 동국은 가슴에 달린 무공훈장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것이 자신이 4년간의 지옥에서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역에 도착한 동국을 맞이한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기차가 크즈로르다 역에 멈추었을 때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 인파도 가족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 출신 귀한 병사들은 역 앞에 마중 나온 가족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었지만 동국이 내린 플랫폼 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역 출구에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내무인민위원회 비밀경찰 소속이었습니다. 황동국 동무. 남자가 동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소도 악수도 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훈장 반납 명령입니다. 동무의 참전 기록은 공식 명부에서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동국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달린 무공훈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로스토프에서 연대장이 직접 수여한 겁니다. 전투 공적 기록도 전부 남아 있습니다. 고려인에 대한 전공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무가 참전한 사실 자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4년간 대전차 포를 끌고 전선을 누볐습니다. 동료가 피를 쏟으며 쓰러질 때마다 그 자리를 대신 지켰습니다. 나치 전차가 불을 뿜으며 달려올 때 도망치지 않고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얼어붙은 참호에서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까맣게 죽어갈 때도 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비밀경찰은 동국의 가슴에서 훈장을 떼어냈습니다. 동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에 실려 6,500km를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국가에 항변할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경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무는 지금부터 특별 감시 대상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고려인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거주지 이동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관할소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구금 대상입니다. 짐승처럼 쫓겨나고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켰더니 돌아온 것은 다시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훈장 대신 족쇄, 영웅 대신 요주의 인물. 전쟁터에서 한 발 한 발 쏘아낸 포탄의 무게가 허무하게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국은 텅 빈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묵묵히 역을 빠져나와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흙벽돌 집 앞에 아버지 병택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백으로 새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훈장이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어깨를 한번 거칠게 두드리고 돌아서서 논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익었다. 같이 거두자. 그것이 아버지가 4년 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건넨 전부였습니다. 동국은 군복을 벗고 다시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논에 나가 벼를 거두고 저녁이면 톡을 위에 새로 올린 흙벽돌 집에서 가족과 밥을 먹었습니다. 매달 관할소에 출두하여 감시 기록부에 서명하는 것만이 그가 한때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병택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논두렁에서 쓰러져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먹에 흙을 쥔 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농부였습니다. 동국도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등이 굽고 대전차포의 반동으로 망가진 어깨가 비가 올 때마다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전쟁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가 끝난 뒤에도 국가가 지운 기록은 복원되지 않았고 침묵은 습관이 되어 뼈에 박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동국의 아들이 그리고 손녀가 그리고 증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증손녀의 이름은 세라.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환한 고려인 동포였습니다. 세라는 증조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집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동국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동국은 증손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대전차포의 방아쇠를 당기던 검지에는 아직도 단단한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라야. 네. 할아버지. 이 땅에 뿌리를 내려라. 그것이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다. 세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국이 눈을 감은 뒤 세라는 할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이 쓴 군번줄 하나와 마른 벼이삭 한 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벼이삭은 너무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알맹이를 만져보면 아직 단단한 심이 느껴졌습니다. 세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녹슨 군번줄, 마른 벼 이삭, 그리고 87년의 침묵.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지구 반대편. 모스크바의 국방부 지하 문서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류를 뒤적이던 한 사람의 집요한 손끝이었습니다. 다시 저 나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국방부 지하 서고에서 황동국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이 미스터리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류를 뒤졌습니다. 식은 커피잔들이 책상 위에 성벽처럼 쌓여갔고 동료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황동국의 전투 참가 기록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대전 차포병 제사중대, 로스토프 해방전, 우크라이나 전선, 폴란드 해방전. 전투 일지에는 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포반 교대 기록, 탄약 수령 기록, 부상 치료 기록까지.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공식 참전용사 명부에는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유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참전용사 명부에 해당 줄에는 검은 잉크로 굵게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위에 기록 말소 처리 완료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수년 뒤에 소급하여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련 시절 내무인민위원회의 비밀 지령 문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수천 장의 서류를 교차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령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강제 이주 대상 민족 출신의 모든 군사 기록을 공식 명부에서 말소할 것. 해당 민족의 전공은 국가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허락하면서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은 괜찮지만 죽은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황동국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지령이 적용된 고려인 참전 병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서류를 다시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숫자가 불어날수록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전 차포병, 저격수, 공병, 군의관, 다양한 병과에서 고려인들이 싸웠고 공적을 세웠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지워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의 이름을 나라가 지웠다. 이 사실이 87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탐사보도 PD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청자의 가슴을 울리려면 이 종이 위에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로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황동국의 후손을 찾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의 고려인 자치 기록부를 뒤지고 출생 및 사망 기록을 교차 확인하고 이민국 서류를 추적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황동국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해 아들, 손녀, 그리고 증손녀까지 세대를 건너뛰며 실타래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니터 화면에 한 줄의 검색 결과가 떠올랐을 때 저는 마시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황세라, 카자흐스탄 출생, 현재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갈색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황동국의 증손녀, 고려인 귀환 동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에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배경으로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87년 전 가축용 화물열차에 실려 끌려간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여자가 그 피의 고향인 한국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증조 할아버지가 가슴에서 빼앗긴 훈장의 무게를 87년간 말소되었던 피의 기록을 녹슨 군번줄과 마른 벼이삭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저는 그 자리에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챙기고 87년 전 말소된 병사 기록 복사본을 투명한 파일에 넣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모스크바 공항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가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습니다. 87년 전 17만 명을 실은 화물열차가 달렸던 그 시베리아 벌판 위를 저는 지금 하늘을 날아 그 사람들의 후손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 가방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비행기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87년간 봉인되어 있던 기밀해제 문서 복사본과 제가 직접 정리한 황동국의 전투 기록 연대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눈부셨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깨끗한 도로 위를 수만 대의 자동차가 빈틈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87년 전 가축용 화물열차에 실려 6,500km를 끌려간 사람들의 고국이 이토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택시 창밖을 바라보는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소박한 동네, 화려한 강남의 마철로 하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로 빨래가 널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살 안팎의 젊은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광대뼈가 살짝 튀어나온 얼굴. 고려인 특유의 생김새가 역력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황세라 씨입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준비한 한국어 문장을 머릿속에서 더듬으며 통역을 돕기 위해 함께 온 교민 통역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통역사가 나서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PD가
세라 씨의 증조할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러 왔다고. 세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경계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증조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인데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건지. 세라는 우리를 좁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선반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투명한 파일을 꺼내 세라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세라 씨, 이것은 러시아 국방부 지하 문서고에서 기밀 해제된 서류입니다. 여기에 적힌 황동국이라는 이름이 세라 씨의 증조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라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녀의 눈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의 글자들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대전 차포병 제사중대, 로스토프 해방전, 폴란드 전선, 전투 참가 기록 23건, 무공훈장 수여 기록, 그리고 그 위에 검은 잉크로 그어진 굵은 줄과 기록 말소 처리 완료라는 도장. 세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세라 씨의 증조할아버지 황동국 씨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하여 대전 차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로스토프에서 나치 전차를 격파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공 기록이 공식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세라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몸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전쟁에 나갔다는 것도, 훈장을 받았다는 것도, 아무것도.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증조할아버지의 유품 중에 군번줄이나 특별한 물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벽 선반 위에 낡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녹슨 군번줄 하나와 갈색으로 변한 마른 벼이삭한 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황동국의 군번과 상자 안 군번줄의 각인을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그 순간 세라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댐이 터지듯 한순간에 와르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려라. 그것이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라고. 전 그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헛소리 하시는 줄 알았어요. 세라는 군번줄을 두 손에 꼭 움켜쥐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침묵으로 짓눌린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훈장을 빼앗기고 기록을 지워지고 그래도 묵묵히 벼를 심고 거두며 살다 간 증조할아버지. 그 사람의 진짜 삶이 87년 만에 처음으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한동안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뷰파인더가 눈물로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세라가 충혈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시겠습니까? 증조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으로. 세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라는 할아버지의 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안고 있었습니다. 녹슨 군번줄과 마른 벼이삭이 든 그 작은 상자를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크즈로르다의 고려인 공동묘지는 스텝 초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갈색 풀밭 위에 낮은 봉분들이 드문드문 솟아 있었고 바람이 풀잎을 쓸어가는 소리만이 쉴 새 없이 귀를 스쳤습니다. 화려한 비석도 잘 다듬어진 잔디밭도 없는 초라한 묘지. 87년 전 화물열차에서 내려 이 황무지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여기서 살다 간 사람들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세라는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풀이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무릎을 꿇고 풀을 걷어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석이 깨끗하게 드러나자 세라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녹슨 군번줄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벼 이삭을 꺼내 들었습니다. 87년 전 연해주의 논에서 황병택이 움켜쥔 벼, 카자흐스탄에 얼어붙은 땅에서 싹을 틔운 벼,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의 배낭에 넣어준 벼, 그 벼의 마지막 이삭이 증손녀의 손에 들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벼 이삭에서 나탈 몇 개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비석 옆 흙을 맨손으로 파낸 작은 구멍에 눕히고 다시 흙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나머지 이삭은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라가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뿌리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뿌리를 심으신 거예요. 연해주에서도, 이 황무지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빼앗기고 지워져도 다시 심으신 거예요. 세라의 오열이 카자흐스탄 스텝의 바람에 실려 끝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렌즈가 눈물로 흐려질 때마다 소매로 닦아내며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 위성 송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러시아 국영방송에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런던에서 뉴욕으로, 도쿄에서 서울로 퍼져 나갔습니다. 87년간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자신을 버린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 영웅의 기록을 빼앗기고 평생을 침묵한 채 별을 심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직후 러시아 사회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국영방송 홈페이지에는 방영 첫날에만 댓글이 수십만 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왜 몰랐는가? 모스크바 중심부의 붉은 광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태극기와 고려인 참전 영웅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현수막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소된 영웅들에게 사죄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차 대전 참전용사 단체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물 열차에 실려 끌려간 뒤에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려인 병사들의 전공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참전용사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가슴에 달린 자신의 훈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만이 아니다. 이 훈장은 내 옆에서 함께 포를 쏘던 고려인 전우의 몫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전쟁을 싸웠는데 이름이 지워졌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다. 러시아 의회에서도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연단에 올라 고려인 참전 기록 복원과 공식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크렘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방영 사흘째 크렘린궁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소비에트 시절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조국을 위해 바친 헌신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말소된 모든 참전 기록의 전면 복원을 명령한다. 이것은 87년간 방치된 역사의 부채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감동의 파도는 사과와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물결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의 긴급 성명이 발표된 지 불과 며칠 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매체의 기자들이 모스크바로 몰려들었습니다. 장관의 발표 내용은 국제 경제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극동 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극동 에너지 인프라는 중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치열하게 노려왔던 러시아의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양국 모두 천문학적인 자금과 외교적 공을 들여 이 사업의 파트너 자리를 따내려 했지만 러시아는 번번이 결정을 미루며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가 한국을 향해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루비노 부동한 공동개발 협의. 이것 하나만으로도 동북아시아의 물류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북극항로 LNG 수송 협력 논의, 시베리아 가스관 한반도 연결 타당성 조사. 양국이 논의하기 시작한 협력 의제의 잠재적 규모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 움직임이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투자 수익률이나 시장 점유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 결정의 뒤에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가 그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87년 전 가축용 화물 열차에 실려 끌려간 17만 명의 후예들이 잊혀진 줄 알았다. 하지만 역사의 부채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 이자가 두 나라를 잇는 파이프라인의 씨앗이 되어 돌아왔다는 논평이었습니다. 양국 간 에너지 협력 실무회의의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의 한가운데에는 작은 유리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갈색으로 바랜 마른 벼이삭 한 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라가 크즈로르다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품에 안고 돌아온 벼이삭이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다큐멘터리에서 그 장면을 본 러시아 측 실무진이 회의의 상징물로 이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양국 대표가 협의에 앞서 그 유리 액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7년 전 연해주의 논에서 한 남자가 움켜쥔 벼이삭, 6,500km의 화물열차를 견뎌낸 씨앗, 영하 40도의 황무지에서 싹을 틔운 생명,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의 배낭에 들어간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 그 모든 시간이 저 유리 액자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지도에서 지우려 했던 민족이 유라시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새로운 동맹의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가축용 화물열차의 기억이 가스 파이프라인의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언론 매체들이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 외신은 프라임타임 특집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왜 고려인들은 자신을 추방한 나라를 위해 싸웠는가? 왜 87년간 침묵했는가? 그리고 왜 그 침묵이 결국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다.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심어져도 끝내 싹을 틔운다는 것. 그리고 그 싹은 잊혀진 피의 값을 반드시 되찾아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세라는 테이블 위에 유리 액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액자 너머의 마른 벼이삭을 향해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뿌리가 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87년간 봉인되었던 고려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7만 명의 강제 이주, 어린이 5명 중 1명의 죽음, 그리고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고도 이름이 지워진 병사들의 반세기. 그럼에도 그들은 원한 대신 벼이삭을 심었습니다. 화물열차에서 내려 맨손으로 황무지를 일구고 자신을 버린 나라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대전차포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훈장을 빼앗겨도 침묵했고 기록이 지워져도 묵묵히 논에 나가 별을 거뒀습니다. 87년이 지나 크렘린은 마침내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역사의 부채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 이자가 수십조 원 규모의 에너지 협력의 불씨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축용 화물열차의 기억이 가스 파이프라인의 희망으로 유라시아의 심장을 관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잊혀진 고려인 영웅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벼이삭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뿌리는 잘려도 다시 자랍니다. 그들이 증명했습니다.